고독한 낭독회 와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펼쳐볼 이야기는요. 조선 역사상 가장 슬픈 운명을 타고난 소년 제6대왕 단종의 기록입니다. 불과 12살, 한창 어리광을 부리고 세상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봐야 할 나이에 소년은 조선이란 거대한 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 용상에 홀로 앉아야 했습니다. 왜 소년은 그토록 일찍 거대한 왕관의 무게를 짊어져야만 했을까요? 이야기는 그의 할아버지인 세종대왕 시대가 저물어가던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세종이 일궈낸 태평성대에 비친 눈부셨으나 소년의 아버지인 문종은 학문이 깊고 성군이 될 가지를 갖췄음에도 몹시 허약한 상황이었죠. 덩그러니 남은 어린 아들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병상에서 눈을 감아야 했던 아버지. 문종의 이른 죽음 앞에서 소년은 슬픔을 거둘 새도 없이 어른들의 손에 이끌려 왕에 오르게 됩니다. 자신을 품어줄 어머니도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줄 아버지도 없는 궁궐. 소년을 둘러싼 상황은 마치 벼랑 끝에 선 것처럼 위태로웠습니다. 믿을 수 없는 핏줄 하나 없이 누구에게도 온전히 마음을 기댈 수 없었던 그 막막함은 단단한 나무의 결조차 얼어붙게 만들 만큼 혹독한 고독이었을 겁니다.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는요, 권력의 희생양이라는 차디찬 역사적 수식어 넘어 두려움에 떨며 홀로 수많은 밤을 지새웠을 한 인간의 숨결을 가만히 따라가 보려 합니다. 잠잘 때 듣는 조선왕조실록 단종편.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 잠시 만나보시죠. 조선왕조실록. 어린 임금과 장성한 숙부들. 1452년 8월 18일 문종이 승하한 지 나흘째가 되는 날, 단종이 경복궁 긍정문에서 즉위했습니다. 12살에 불과한 어린 임금의 즉위를 보는 백성들의 시선은 불어날 수밖에 없었죠. 단종은 성인이 될 때까지 대리 청정할 대비도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불안감은 더해갔습니다. 산후통으로 세상을 떠난 모 권씨 대신 세종의 후궁 혜빈 양씨가 단종을 키웠지만 후궁은 수렴 첨정을 할 수가 없었죠. 연려실 기술은 야언별축을 인용해 문종이 승하하면서 대신들에게 세자의 보좌를 맡겼다고 합니다. 문종이 승하할 때 세자가 아직 어리고 종실은 강성한 것을 염려하여 황보인 김종서를 불러 특별히 명했다. 유명을 받아 어린 임금을 보필하라. 연려실 기술은 단종조 고사본발조의 영의정 황보인, 좌의정 남지, 우의정 김종서, 좌찬성 정분, 우찬성 이안 등 의정부 대신들과 병조, 이조, 호조, 예조 판서, 지진사 강맹경, 지편전 제약 신석조 등이 문종의 고명을 받들어 단종을 보좌하는 데 나섰다고 적었습니다. 왕조 국가에서는 선왕의 유명과 고명은 법적 권위를 갖게 되죠. 더구나 당시는 세종이 환원시킨 의정부 서사제에 따라 정승들이 국사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단종이 즉위할 당시 의정부 정승으로 영의정 황보인, 좌의정 남지, 우의정 김종서가 재임하고 있었는데 좌의정 남지가 병 때문에 사직하여 김종서가 좌의정으로 승진하고 좌찬성 정분이 우의정으로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의정부 대신들이 단종을 보필할 제도를 황표 정서라고 합니다. 인사 관련 부서에서 후보자 3명의 이름을 적어 올리면 그중 한 명의 이름 위에 황새표를 붙여 임금에게 올렸다고 하여 이런 이름이 붙였던 거죠. 의정부 당상들이 매일 빈청에 이르면 이조, 병조의 당상이 의논에 참여했다. 벼슬을 제수하는 대성,
정조, 연변고을의 장수와 수령은 반드시 세 명의 성명을 쓰고 그중 쓸만한 자 한 명을 취해 황표를 붙여 아뢰면 노상군은 다만 붓으로 점을 찍을 뿐이었다. 당시 사람들은 이를 황표 정사라고 일컬었다. 단종실록 즉위년 7월 2일. 단종실록의 이 기록은 단종 즉위 초 의정부에서 전국을 주도했다는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단종실록은 임금을 주상이라 쓰지 않고 노산곤이라고 낮췄으면서 수양대군은 세조라고 높여 쓴 희한한 기록이죠. 단종실록은 숙종 24년 노산군이 단종으로 복위되기 전까지 노산군 일기라고 불렸습니다. 노산군을 죽인 수양 측에서 작성한 기록인데 후세에 비난이 두려워 편찬자들의 이름도 적지 못할 정도로 왜곡이 심했던 것이죠. 단종실록은 황보인, 김종서, 정분 등 정승들이 세종의 삼남 안평대군과 손잡고 모반하려 했기 때문에 수양대군의 사직시키기 위해 계유정난을 일으켰다는 논리로 쓴 기록입니다. 이러한 단종실록에는 이런 내용도 실려 있습니다. 대왕께서 병환이 극에 달했을 때 좌우에 말하셨다. 수양을 보려고 한다. 좌우에서 수기로 잘못 알아듣고 마침내 부르지 않았는데 대개 후사를 부탁하고자 함이셨다. 단종실록 즉위년 5월 18일. 문종이 의정부 대신들이 아닌 수양대군을 불러 후사를 부탁하려고 했는데 좌우들이 수양을 수기로 잘못 알아듣고 수양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는 문종이 대신들이 아니라 수양에게 고명을 내리려고 했다 주장하기 위한 유치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단종이 즉위교서에는 단종이 대신들과 함께 정사를 해나가겠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생각하건대 소자가 어린 나이에 외롭게 상중에 있는데 모든 정사와 만기를 어떻게 조처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니 조정의 사업을 담당하지 못할까 두렵다. 물은 모든 사물을 매일 대신에게 물어 한결같이 열성에 따라서 어려움을 크게 구제하길 바란다. 단종실록 즉위년 5월 18일. 단종은 즉위 교서를 통해 모든 사물을 매양 대신에게 물어 한결같이 열성의 헌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비록 어린 나이로 즉위했지만 단종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나이가 아니었죠. 단종은 왕세손으로서 탄탄한 왕도 교육을 받았습니다. 단종은 관기기관에서 주총하면 대부분 대신들과 의논하라라면서 의정부로 내려보냈지만 자신이 직접 처리하는 일도 적지 않았어요. 즉위년 7월 6일 부사증 문득겸이 불당을 헐어버리고 상소하자 단종은 상소를 관계기관에 내리지 않고 유중불화했습니다. 유중불화란 상소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관계기관에 내려 의논하게 하지 않고 공중에 묵혀두는 걸 말하죠. 불당을 허는 것은 문종의 뜻이 아닌데 의정부의 상소를 내리면 혹시 허는 것이 허용할까봐 유중불화한 것입니다. 단종 즉위년 10월 26일 단종은 병주에 이렇게 전지를 내립니다. 일찍이 문종능의 비속을 충주에서 최치하로 명했는데 주의가 심하니 일단 정지하고 내년 봄까지 기다려라. 부왕의 능에 비석을 세우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추운 겨울에 백성과 군사들이 고생할까봐 다음에 봄으로 미룬 것이죠. 이처럼 12살짜리 어린 군주는 백성들과 군사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단종 1년 2월 22일 사원부 지평 신자승이 사원본에서 의논한 바를 아랬습니다. 황보인, 김종서, 정부는 모두 제조로서 산릉의 역사를 맡았는데 마침 무너졌으니 불경이 막심합니다. 또 김유호는 당초에 그 역사를 전담했던 자이니 그 역사를 다시 맡기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의정부의 새 대신이 문종능을 조성하는 산릉도감의 책임자인 제조였는데
현능 봉분의 흙이 무너졌으니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현능은 성공주부 김유호가 실무를 맡아 조성했으니 그에게 다시 복구를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의정부 정승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으므로 정승들은 물러가서 조치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에 단종이 혼자 결정하여 말하였죠. 두 의종은 마침 그때 명나라 사신이 와서 역사를 감독할 겨를이 없었고 오직 정분이 역사를 감독했는데 어찌 불경하게 하여 허물어졌겠는가. 그리고 김우묘는 능을 만드는 데 익숙하다. 만약 다른 사람으로 그를 대신하게 일한다면 일이 반드시 지체되고 늦어질 것이다. 부득이해서 맡긴 것인데 어찌 끝내지 않고 죄를 가하겠는가. 단종실록 1년 2월 22일. 단종은 황보인과 김종선은 명사신을 접대하느라 바빴기 때문에 현능 역사는 우의정 정분만 추국하여 진상을 파악하라고 명했던 겁니다. 사태의 전말을 정확히 알고 내린 본분이었죠. 단종 1년 4월 28일은 태조 이성계에 붙인 환조 이자춘의 기일이었습니다. 전 임금이 기일에는 육선, 고기 반찬을 들지 않고 근신하는 것이 왕실의 법도였죠. 단종이 육선을 물으자 승전원에서 아랬습니다. 오늘은 환조의 기일입니다. 조중의 대수가 먼 분의 기일은 육선을 드셔도 되는데 하물며 금상께서는 옥체가 좋아지신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부디 육선을 드소서. 단종이 전제했습니다. 내가 2월 왕후의 기일에도 육선을 들지 않았으니 지금도 그리하겠다. 단종은 또한 국정 현안에도 밝았습니다. 제1년 6월 21일 의정 정분이 황해도 극성에 성을 쌓아야 한다며 종사관 신용손을 보내 감독하자고 정했죠. 문종이 제1년 정분을 극성 등지에 보내 여러 성을 쌓게 했는데 다른 곳은 쌓았지만 극성이 넓고 멀어 다 쌓지 못했습니다. 대신 목책으로 극성진을 설치해 목사에게 성을 쌓는 임무를 맡겼던 거죠. 허나 목사가 군사들을 거느리고 사냥을 다니면서 성을 쌓는 일을 시간 남을 때 하는 일로 여기니 신영손을 보내 감독해야 한다는 건이었습니다. 단종이 답했습니다. 내가 이미 자세히 알고 있다. 신영손을 보내는 것이 마땅하다. 단종은 할아버지 세종이나 아버지 문종 못지않은 형군이 될 자질이 충분했습니다. 허나 문제는 왕의 욕심을 가진 수양대군의 존재였죠. 선조 때 문신 이정형은 본조선 원보록에 단종 즉위 직후 조정이 불안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계윤현 임금은 어린 나이로 왕위를 이었고 대군은 강성하니 인심이 위태롭고 의심하였다. 강성한 대군들의 존재가 조정에 떠도는 불안한 공기의 실체였습니다. 단종이 즉위할 당시 36살이던 수양대군을 비롯해 모두 17의 장성한 대군이 생존해 있었어요. 혹여 대군들이 왕의 흑심을 품으면 조정은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중에서 핵심이 세종의 이남 수양대군이었던 겁니다. 수양을 제치고는 다른 대군들이 왕이 되겠다고 나설 수는 없었습니다. 의정부는 고심 끝에 대군들의 준동을 방지할 장치를 단종 즉위교서에 집어넣었습니다. 분경 금지 조항. 분경은 인사권자를 찾아다니며 엽관운동을 하는 걸 뜻하죠. 이조 병조의 집정가에 대한 분경 금지는 이미 분명한 법령이 있지만 의정부 대신과 기근각주는 분경을 금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무례배나 한가하고 잡다한 무리가 사적으로 만나는 배단이 매우 크다. 하오니 앞으로는 병조 집정가의 예에 따라 시행하겠다. 단종실록 즉위년 5월 18일. 문무관의 인사권이 있는 이조 병조 벼슬아치에 대한 분경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의정부 대신들과 귀금각처는 분경 대상에 들어가지 않았던 거죠. 귀금각처는 바로 대군들을 뜻합니다. 의정부 대신들은 자신들에 대한 분경을 금지시키면서 대군들도 함께 넣어 대군들, 특히 수양의 야욕을 제어하려고 했던 거죠. 분경을 가장 엄금한 임금은 태종이었습니다. 태종은 문씨는 사원부, 무씨는 상군부에 아존을 시켜 이조나 병조의 집을 지키게 하다가 방문자가 있으면 귀청과 까닭을 불문하고 무조건 체포하여 가두게 했습니다. 심지어 친척들이 방문했다가 갇히는 등 무리가 일자 태종은 오센의 친족의 출입은 허용하고 나머지 방문자는 모두 분경으로 간주해 금지시켰던 거죠. 이조와 병조의 인서권을 가진 벼슬아치는 다른 사람들과 접촉 자체를 하지 말란 뜻이었습니다. 조선의 법전인 소격전은 종친들의 전사에 관여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했으므로 대군들을 분경금지 대상에 넣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 굳이 집어넣은 것은 바로 수양대군 때문이었습니다. 의정부 대신들에 대한 분경을 금지하면서 대군들에 대한 분경도 함께 금지시켰으니 당연히 대군들이 반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죠. 그러나 수양대군 이유는 동생 안평대군과 함께 도승지 강민경을 불러 의정부에게 거세게 항의합니다. 우리에게 분경하는 것을 금하니 이것은 우리를 의심하는 것이다. 무슨 면목으로 세상에 행세하겠는가? 금상이 즉위한 처음에 첫머리로 종실을 의심하여 금하고 막으니 영광스러운 소문을 선양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 고립되어 도움이 없는 것은 아닌가? 이것은 스스로 우익을 자르는 것이다. 단종실록 직위년 5월 19일. 수양이 왕위에 대한 흑심이 없었다면 분경을 금지하는 조처에 화를 낼 이유가 없었습니다. 대군들은 정사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으므로 분경을 금지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조치였죠. 그러나 수양은 이를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막는다면 세력을 기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도승지 강민경을 불러 거세게 항의를 했던 거죠. 우리는 나라와 휴척을 같이 하니 감히 무관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한다. 우리가 이 위태하고 의심스러운 즈음을 당하여 마음과 힘을 다해 여러 대신과 함께 난국을 구제하려 했는데 어찌 도리어 시기와 의심을 당할 것을 뜻하였으랴. 단종실록 직위년 5월 19일. 수양이 강민경을 불러 항의한 것은 의도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문중의 병을 치료할 때 대신들을 배제하고 수양대군과 상의한 인물이 바로 도승지 강민경이었던 거죠. 그를 통로로 삼아 의정부 대신을 압박했던 겁니다. 그리고 과연 사태는 수양과 강민경의 바람대로 흘러갑니다. 영의정 황보인이 대군 집의 분경을 금지시킨 것은 사음부라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영의정의 태도가 이러하니 대군 집에 대한 분경 금지 조치는 철폐되고 다만 종부시에서 대군들의 집을 규철하게 합니다. 허나 왕실의 족보인 선원보첩을 편찬하고 종실의 잘못을 규철하는 종부시에서 국왕의 숙부들을 규철할 수는 없었죠. 대군들은 분경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겁니다. 문종이 세상을 떠난 지 닷새 만인 단종 즉위년 5월 19일의 일입니다. 불거지는 문종 사인 의혹. 문종의 급소는 많은 의혹을 낳았습니다. 심지어 수양대군이 실권을 잡고 있을 때 편찬한 문종실록의 사관들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유씨의 임금이 강령전에서 웅하시니 춘추가 39세이다. 이때 대궐 안팎이 서로 통하지 않은 가운데 오직 내이 전이순, 변한산, 최은만이 날마다 나아가 진찰을 했지만 모두 용렬한 의원들이어서 병세가 어떤지 알지도 못하면서 해롭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 임금에게 활 쏘는 것을 구경케 하고 사신에게 연애를 베풀게까지 했다. 문종실록 2년 5월 14일.
대궐 안팎이 서로 통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어이들과 의정부, 육조 대신 사이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뜻이 됩니다. 의정부와 육조 대신들은 문종의 병세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지 못했다는 뜻이죠. 종교는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하기 때문에 대신들은 왕쾌할 때까지 정사를 쉬나고 진언했는데 어이 전순이는 활 쏘는 것을 구경케 하고 사신들에게 연애를 베풀어도 좋다라는 상반된 처방을 내렸다는 겁니다. 문종이 세상을 떠난 날 문종실록은 전순이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종기에 화종이 흘러내리자 전순이 등이 온 침으로 종기를 따서 농즙을 두 서너 홉집을 짜냈다. 그 통증이 조금 가라앉자 전순이는 밖으로 나와 의기양양하게 사나흘만 기다리면 병환이 완전히 나으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문종실록 2년 5월 14일. 이렇듯 전순이는 항상 문종의 병이 곧 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대신들은 문종의 환우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던 거죠. 대신들이 문병하면 임금도 의관을 갖춰 입어야 하는 등 번거로울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의정부와 육조에서 날마다 임금의 안부를 물으면 전순이는 임금의 옥체가 오늘은 어제보다 나으니 날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라고 답하였다. 문종실록 2년 5월 14일. 문종이 세상을 떠난 날 아침에야 전순이 등은 느닷없이 임금이 위독하다고 했습니다. 전순이는 문종이 사망한 당일 아침 부랴부랴 종친 수양대군과 도승지 강맹경 등 일부만을 사정정 남쪽 회랑으로 불러 뒤늦게 방소를 상고했습니다. 그러나 방소의 처방은 효과를 보지 못했고 문종은 결국 세상을 뜨고 말았죠. 문종실록의 사관들은 어이들과 대신들의 무능함을 함께 비판합니다. 의정부의 대신들이 임금의 병환이 위급한 때에 당하여 의정부에 앉아 사인을 시켜 문의했을 뿐 한 번도 임금을 뵙고 병을 진찰하길 청하지 않고 용렬한 의관에게만 맡겨놓았다. 그때 사람들의 의논이 분개하고 한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문종실록 2년 5월 14일. 사관이 거듭 용렬한 의원이라 비난했지만 사실 전순이는 능력을 인정받은 어이였습니다. 문종 사후에도 마찬가지였죠. 3년 후인 세조 1년 8월 수양대군이 즉위하는 데 공을 세운 공신들의 명단을 적은 맹죽을 바치는 자리에서 세조는 동생인 이명대군 이구에게 장난삼아 이계정과 신숙주를 때리게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약 손으로 때린다면 전순이 임원중과 같은 명의가 좌우로 서로 교대로 구호해도 끝내 효험이 없을 것이다. 수양대군은 왕이 된 후에 전순이를 명예 대명사로 지켜 올렸던 거죠. 그러나 전순이는 세종에게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세종은 세상을 떠나기 3개월 전인 제위 31년 12월 하연, 황보인, 정지인 등을 불러 전순이의 처벌을 의논했습니다. 내인 노중례, 전순이 등은 문종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 삼가지 않았으니 참상 이상의 직첩을 빼앗고 조교로 삼는 것이 어떻겠느냐. 조교는 고려 충렬왕이 제34년 고려의 내의원인 태의감의 사이서로 개편할 때 만든 최하위의 종 9품 관직입니다. 조에 참여할 수 있는 종 6품 이상의 참상관에서 종 9품으로 좌천시켜야 한다는 말이었죠. 세종의 말에 하연 등은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답합니다. 노중래와 전순이뿐만 아니라 나머지 의원들도 모두 다 직첩을 빼앗되 내의원의 근무를 하다 몇 달 뒤에 특별히 은혜를 베푸실지의 여부는 성상 뜻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종구품 조교가 아닌 직첩 자체를 빼앗자는 것이었죠. 삼가지 않는다는 말은 방서의 처방대로 치료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세조는 전순이의 세자 치료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지만 의도적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죠. 다음날인 세종 32년 1월
사헌부에선 오중래와 전순희 등을 내의원에서 내쫓자고 조충하자 거부한 것이 이를 증명해 줍니다. 의학의 밝은 세종 역시 그 정도로밖에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제자병을 치료하면서 일부러 방소대로 처방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긴 힘들었죠. 하여 전순위와 노중래는 종구품으로 강등된 채 내의원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조교로 근무한 지 석 달 뒤쯤인 제32년 2월 17일, 세종은 두 의원을 복직시키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두 의원을 복직시킨 인물이 바로 문종이 되는데요. 문종은 그해 4월 5일 전순위와 노중래의 고신을 돌려주게 됩니다. 고신, 벼슬 임명 사령장. 다음날 사헌부 지평 이의문은 지난번 문종의 옥체에 종기가 났을 때 의서를 상세히 참고하지 않아 옥체가 위태로울 뻔했다면서 명을 거두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방서대로 처방하지 않아 옥체를 위험에 빠뜨렸던 인물이 내의원의 군무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인 제2년 4월 13일, 문종은 전순위에게 암말을 하사합니다. 세종과 신빈 김씨 사이에 난 밀성군 이침의 병을 완쾌시킨 데 따른 포상이었습니다. 세종 12년 태어난 밀성군은 겨우 13살이었죠. 어린아이의 병도 잘 고친 전순위가 유독 문종의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만 거듭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렇게 문종이 사망한 다음 날인 단종직위년 5월 15일, 대관에서 어인들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대행 대왕의 병이 심해져서 여러 신하들 중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는 이가 없었는데 내 전순이와 변한산, 최읍 등은 모두 증세가 수운하다고 했으니 국문하여 취재하기를 청합니다. 문종의 와병 때 어이들의 대처는 어떻게 봐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단종은 도승지 강맹경에게 의정부에 가서 논의하게 했는데 이때 의정부 대신들의 말은 참 애매했습니다. 전순이 등이 어찌 여기 이를 것을 알겠습니까? 다만 대간의 말도 마땅히 따라야 합니다. 전순이 등이 의도적으로 잘못 치료하진 않았을 테지만 대간의 말도 따라야 한다는 모순된 답변이었죠. 단종은 의금부에 전순이 등의 조사를 명했습니다. 그렇게 의금부가 나서면서 일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죠. 의금부에서 어이들의 사형을 조청하다. 자신이 치료하던 임금이나 왕비가 세상을 떠날 경우 어이들은 형식적인 처벌을 받았습니다. 잠시 근신에 처 있다가 곧 풀어주는 식의 처벌이었죠. 그러나 이번엔 달랐는데요. 의금부는 문종 치료 과정에 의혹이 있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연전에 세종께서 편찮으실 때 대행 대왕께서는 의정부 대신들과 자세히 의논한 후 약을 올렸습니다. 지금 이 의원들은 증세 경중도 분명하게 말하지 않거니와 대신들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했으며 쓰는 약 또한 대신에게 물어보지 않았으니 죄가 막대한 것입니다. 단종실록 즉위년 5월 17일, 문종이 세자였던 시절 세종이 아팠을 때 의정부 대신들과 상세 의논해서 약을 썼는데 전순희 등이 대신들에게 상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치료했다는 지적이죠. 오히려선 위험을 자초한 행위였습니다. 대신들과 상의할 경우 잘못되면 대신들과 같이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를 무시하고 혼자 치료를 도맡았던 것입니다. 의금부는 사흘 만에 수사 결과를 보고하면서 전순희 등의 처벌을 주청합니다. 전순희는 주범이니 중하게 처벌의 목을 베되 대시하고 변한상과 최읍은 종범이니 1등을 감하여 장 100대, 유배 3천리에 처하고 전인귀 등은 전대로 내의원에 나가게 하소서. 단종실록 즉위년 5월 18일. 조선의 형법 체계는 의금부나 사헌부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뒤 그 결과를 사율원에 보내면
사일원에서 소격전이나 대명률 등에서 관련 법조항을 찾아 조율했습니다. 전순위는 해당 법조문을 검토한 결과 사형에 해당하니 만물이 생장하는 춘분과 추분 사이를 피해 목을 베자고 했던 거죠. 변환상과 취업은 종범인이 한 등급 감해 목숨은 건져주자 건의했던 거고요. 전인기는 의금부가 수사에 나서자 다급해진 전순위가 끌어들인 인물인데 무죄로 판단했던 겁니다. 단종은 전순위의 목을 베는 대신 전이감 청지기로 떨어뜨리고 변환상과 채읍은 전이감 영사로 강등시켰습니다. 어이들이 일부러 부왕에 대한 치료를 소홀히 하진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쳤던 거죠. 이에 양사는 즉각 항의합니다. 옛날 허나라 세자치가 상약하지 않자 춘추는 시역의 죄를 가했습니다. 지금 전순이, 변한산, 최읍은 특별히 가벼운 법전에 따를 것이 아니니 정컨대 율에 의해 죄를 결단하소서. 전순이 등을 의금부의 보고대로 사형시키자는 건이었습니다. 의금부에서 사형시키자고 주장하고 대관도 의금부의 수사 결과대로 처벌하자고 나서니 전순이가 무사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때 도승지 강민경이 나섰죠. 어린 나이로 즉위하셨는데 대신들의 의논을 따르지 않고 자주 고치면 가벼워 보일까 두려우니 언관을 꾸짖어 보내야 합니다. 선왕의 죽음에 의혹이 있다는 양사의 언관을 꾸짖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선왕이 급서에 의혹이 있으면 한 점 의혹 없이 파헤치자고 주장해야 할 도승지의 말이라기엔 이해하기 힘든 처서였죠. 의정부 대신들도 설마하면서 말했습니다. 대조죄를 다스리는 데에는 반드시 그 정상을 낱낱이 캐봐야 합니다. 전순위 등은 모두 용렬한 의원으로 정상을 잠작할 여지가 없습니다. 옛날 세종 조회도 노중례를 다만 전이감 영사에 소속시켰습니다. 일부러 치료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닐 거란 뜻이었습니다. 세종은 제28년 4월 수원왕후가 사망하자 치료를 맡은 노중례를 전이감 영사로 좌천시켰죠. 그러나 이때 노중례가 받은 혐의는 수원왕후의 병환 때 먼저 처방을 제시하지 않고 세종의 본부를 기다린 뒤에야 약을 썼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치료를 주도한 인물은 세종이었던 셈이죠. 그래서 세종은 강경하게 처벌하자는 대관들의 주장을 이렇게 일축합니다. 대개 죽고 사는 것은 명이 있으니 어찌 한 의원이 능히 구제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다시 말하지 말라. 수원왕후가 승하했을 때의 어인 노중례와 문종이 승하했을 때 전순위의 태도는 이처럼 전혀 달랐습니다. 노중례는 세종의 본부가 있은 다음에 약을 썼고 전순위는 대신들과 논의하지 않은 채 방서에도 없는 처방을 하다 문종이 사망한 당일에야 뒤늦게 방서를 꺼내놓고 수양대군과 상의를 했던 거죠. 의정부 대신이 노중례를 처리하는 데 있어 세종이 처리한 관례를 따르자고 주장함에 따라 단종은 전순위를 청직이 영사로 강등시켰습니다. 그리고 약 8개월 후 전순위와 변한산, 최읍 등을 모두 용서했던 겁니다. 대관에서 거듭 반대쓰나 듣지 않았습니다. 사헌부는 전순위 등에 복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사건을 재수사하게 되었죠. 이때 3개월 동안 문중 추려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들을 하나하나 조사한 결과 사헌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종기 환자에게 꿩고기를 올린 어이. 단종 1년 4월 27일 사헌부는 놀라운 내용의 상소를 올렸습니다. 허리 위에 종기는 비록 보통 사람이라도 삼가하고 조심하는 것이 마땅한데 하물며 임금이겠습니까? 종기에는 움직이는 것과 꿩고기가 금기입니다. 허나 전순이는 문종께서 처음 종기가 났을 때 사신을 접대하게 하고 관사를 하게 하는 등 여러 운동들을 다 해롭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단종실록 1년 4월 27일
종기 환자에게 사신을 접대하고 신하들의 활쏘기를 구경하게 하는 등 의학서와 다른 처방을 냈다는 비난은 전에도 나왔지만 꿩고기 이야기는 처음 나온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혐의점이 발견된 것이었죠. 또한 구운 꿩고기를 기피하지 않고 올렸습니다. 꿩고기와 종기는 상극인데요. 꿩이나 닭, 오리 등은 껍질에 기름기가 많아 종기 환자에게는 절대 처방할 수 없는 음식입니다. 현대 한의학자들은 이를 문종 독살의 증거로 보는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어요. 꿩고기가 종기에 금기인 것은 꿩이 먹이로 삼는 바나 때문입니다. 바나생의 준말인 바나는 첫남생과의 단연초로 그 뿌리는 맵고 독성이 있지만 담, 해수, 구토 등의 치료에 쓰입니다. 그러나 4월경의 바나는 독성이 매우 강해 건강한 사람도 한 숟갈만 먹으면 죽을 수도 있죠. 민가에서도 이 시기에 꿩고기는 피하는데 투병 중인 문종에게 전순이가 바나를 먹은 꿩고기를 올린 것입니다. 겨울철에나 올려야 하는 꿩고기를 4월에 올린 것은 고의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처방이라고 사안부는 지적했던 거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안부는 종기를 일찍 침으로 찌른 것 또한 문제라고 보고합니다. 또한 종기가 화농하면 침으로 찌를 수 있으나 화농하지 않으면 침으로 찌를 수 없는데도 전순이가 침으로 찌르자고 아뢰어 끝내 대고에 이르게 했습니다. 종기가 화농했을 때는 침을 써서 배농시키지만 초기에 침을 쓰면 도리어 증상이 악화되고 염증이 심해지는데 전순이는 화농되지 않은 종기에 고의적으로 침을 써서 증상을 악화시켰다는 지적입니다. 환초에 강한 자극을 주면 증상이 악화되는 게 상례인데 전순이는 의학의 기초를 무시하면서까지 문종에게 이런 처방을 했던 거죠. 사원부는 거듭 이 점을 지적하면서 문종의 사인에 의혹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의원이 아닐지라도 방서를 펴보면 일목요연하게 나오는데 하물며 전순이는 의원으로서 어찌 이런 사실을 몰라 계달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는 마땅히 극형에 처해야 하는데 특별히 말감하여 정의감 정직으로 삼았다가 얼마 되지도 않아 내의원에 출시하도록 허락하시니 심히 미편하옵니다. 단종실록 1년 4월 27일. 사원부의 관료들은 대부분 문과에 급제한 유학자들로 의학에도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전순이의 치료법이 의학서의 처방과 맞지 않았다는 사실쯤은 쉽게 알 수가 있었죠. 진상이 이렇다 보니 전순이가 치료 과정을 숨겼다고밖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문종이 사망한 당일에야 부랴부랴 방서를 펼치던 것은 이런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한 면피에 불과하다고 봤던 거죠. 그러나 의정부의 대신들은 여전히 전순이의 대처를 의도적 행위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5월 1일 대사원 기관이 다시 전순위의 처벌을 주장하고 나서게 되죠. 질병을 치료할 땐 마땅히 조심해야 합니다. 약에는 반드시 금기가 있으니 치료를 잘못하고 금기를 범하면 그 병이 심해져 마침내 구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전순이와 채읍, 변한산이 안으로 들어가 진찰하고 침으로 종기 입구를 따고 밖에 나와선 임금의 옥체는 며칠 지나지 않아 잘 회복될 것이다 라고 드러내어 말했습니다. 하여 대소의 신료들은 모두 기쁘게 여겼는데 갑자기 안가하셨습니다. 대저 독이 있는 종기는 처음에 미미하게 나타나지만 등에 있는 종기는 독이 있음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데도 해가 없다라고 말했으니 그 죄를 용서할 수 없는 첫 번째 요입니다. 몸의 기운을 피곤하게 움직이는 것은 종기에서 가장 크게 금하는 것인데 이를 아뢰지 않았으니 이것이 그 죄를 용서할 수 없는 두 번째 요입니다. 식물의 성질은 반드시 병에 상반되는 것이 있어 해로운 것인데 등청에서 대기를 치는데도 날마다 꿩구이를 드렸으니 그 죄를 용서할 수 없는 세 번째 요입니다. 등청과 관련해서는 환웅하여 터지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데
환원되기도 전에 침으로 찔러 그 독을 더하였으니 그 죄를 용서할 수 없는 네 번째 이유입니다. 사원부에서 네 가지로 정리한 전순위 등의 치료 행위는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의원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만 골라 산 셈이었죠. 사원부는 강경한 처벌을 주장합니다. 이들은 모두 방수의 경계함을 감히 어기고 군상의 병을 경솔하게 다뤘으니 비록 100번 사면을 만나더라도 반드시 목을 베어야 할 죄입니다. 의정부에서 전순위 등이 용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일부러 한 것은 아닐 거라 주장하자 사헌부는 반박합니다. 전순위 등의 의술이 원래 용렬하기 때문에 무슨 정상이 있겠는가라며 그 죄를 용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만약 의술이 용졸하다면 방서를 삼가 지켜야 하는데 방서의 처방을 어기고 금기를 범해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만약 덜끝만큼이라도 정상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일족에게 모두 주벌을 가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어찌 그 한 몸에만 그치겠습니까? 이런 죄는 시대의 고금을 가릴 것이 없고 그 몸에 살고 죽을 것도 가릴 것이 없이 왕법에 따라 배워야 할 것입니다. 만약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 증거를 찾았다면 온 가족을 사형시켜야 한다고 주청하지 어찌 전순이 한 명에 그치겠냐는 논리입니다. 증거를 찾기 위해서 의정부가 적극 나서야만 했던 거죠. 전순이, 강맹경, 수양대군으로 이어지는 치료 과정의 문제점은 의정부가 단종의 명을 받아내야만 밝혀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사헌부에서 물증 없이 수양대군과 강맹경을 거론할 수는 없었죠. 사헌부는 전순이가 아무 의도가 없었다고 굳고 변명했지만 왜 종기의 금기인 꿩고개를 매일 올렸는지에 대해선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이라는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왕법에 따라 마땅히 배여한다고 주장했던 거죠. 사헌부에서 거듭 전순희 등의 처벌을 요구하자 단종은 전순희를 내의원에 출사하지 못하게 내쫓았습니다. 이때 의정부 우참찬 이사철이 말하였죠. 전순희의 재주가 본래 용렬할 뿐이지 정상이 있지 아니합니다. 만약 덜끝 하나만 정상이라도 있다면 어찌 전순희를 아끼겠습니까? 또한 그때 이미 죄를 정하였으니 추론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의심스러운 정상이 너무 많았지만 이사철은 모두 무시한 채 전순이가 용렬하기 때문이라 옹호했습니다. 추론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말은 계속 내의원에 근무하도록 하자는 뜻이었죠. 용렬하기 때문에 내의원에서 근무하도록 하자는 주장이니 논리적으로 모순의 덩어리였습니다. 이때가 단종 1년 5월 12일 수양대군이 황보인과 김종서 등을 제거하고 정권을 잡는 개유정난이 발발하기 5개월 전이었죠. 이 사건으로 의정부인 영의정 황보인, 좌의정 김종서, 의정 정보는 모두 수양대군에게 죽임을 당했지만 이사철은 수양대군 측의 가담에 정난 1등 공신에 책록되고 경성군에 봉해지게 됩니다. 개유정난, 단종이 무력화되다. 단종 1년 10월 10일 새벽 수양대군은 권람과 한명회 등을 집으로 불러 비장하게 말합니다. 김종서가 먼저 알면 일은 성사되지 못할 것이다. 김종서를 먼저 제거하겠다는 뜻이었죠. 단종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거사하겠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이날 수양은 그간 양성한 수십 명의 무사들을 자신의 집 후원 송정으로 불러 술과 고기를 내놓으며 먹고 마시게 했습니다. 예전에도 있었던 일이므로 무사들은 마음껏 화를 쏘고 술과 고기를 즐겼죠. 저녁 무렵 수양이 후원에 나타나 무사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오늘은 중신 열사가 대의에 분발하여 죽기를 다할 날이다. 내가 김종서 등을 베어 없애 종사를 편안히 하고자 하는데 그대들은 어떠한가?
무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송석손, 유형 등이 수양에게 건의했죠. 이는 마땅히 조정에 먼저 아뢰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역적이니 죽여달라는 말과 마찬가지였죠. 수양이 온갖 공을 들여 키운 무사들에게조차 수양의 대위는 역심에 불과했던 겁니다. 단종실록은 수양의 말을 듣고 북문 쪽으로 도망가는 자도 있었다라고 전합니다. 무사들의 반응에 다급해진 수양이 한 명에게 달려가 물었습니다. 아니, 대다수의 사람이 불가하게 여기니 장차 어떤 계교가 좋겠는가? 길가에 집을 지으면 3년이 지나도 완성할 수 없습니다. 비록 지금 의논이 통일되지 않더라도 그만둘 수가 있겠습니까? 길가에 집을 지으면 오가는 사람들의 참견 때문에 완성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홍윤송도 마찬가지로 결행을 촉구했고요. 군사를 쓰는데 이럴까 저럴까 결단 못하는 것이 가장 큰 해입니다. 수양의 부인 윤씨가 갑옷을 갖다 입히자 수양은 무사 양정 등을 거느리고 김종서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대군이 찾아왔다는 말에 김종서는 경계하며 나왔죠. 수양은 의외의 부탁을 합니다. 정승의 사모뿔을 빌립시다. 관모에서는 사모뿔이 떨어졌다는 말에 김종서는 자신의 뿔을 베어주었습니다. 김종서가 약간 안심하는 듯하자 수양이 말했죠. 아참, 정을 들이는 편지가 있습니다. 김종서가 달빛에 편지를 비춰보는 순간 수양이 곁에 가동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에 가동은 철퇴로 김종서를 내리쳤습니다. 김종서 아들 김순규가 자신의 몸을 덮어 아버지를 보호하려 하자 양정이 칼로 찔러댔죠. 개유정난이라 불린 쿠데타의 시작이었습니다. 김종서 부전은 수양의 야심을 눈치챘지만 왕자를 선제 공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양이 무례배들을 끌어모을 때 영모로 몰아 제거하지 못한 것이 자신과 가문뿐만 아니라 나라의 비극으로 돌아왔던 거죠. 김종서는 23살 때인 태종 5년 과거에 급제해 71살인 단종 1년까지 48년 동안 내조정을 모신 노신이었습니다. 문신으로 출발했지만 세종은 그에게 무장의 자질이 있다고 보고 함길도 도찰관서로 삼아 육지를 개척하고 조선의 북방 강역을 두만강 북쪽 700리 공엄진으로 확장하게 했습니다. 문종 때는 지춘추 관서로서 고려사와 고려사전료를 편찬했고 세종실록의 감수도 맡았죠. 정승이지만 늘 겸손하게 처신했으며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수양이 쿠데타를 일으켜 공신 집단을 형성하지 않았더라면 조선은 권력형 부정부패를 찾기 힘든 깨끗한 나라, 위로는 영의정부터 아래로는 노비들까지 만백성이 모두 법 아래 존재하는 법치국가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김종서를 제거하는 데 성공한 수양은 대궐로 향합니다. 단종실록은 이때 노상군이 함관 엄자치에게 명해 궁중에 술과 음식을 내려 수양이야 여러 재상을 먹였다 라고 전합니다. 마치 단종이 수양의 쿠데타를 지지한 것처럼 기술되어 있던 거죠. 그러나 선조 때 문신 이정령이 왕실 이야기를 기록한 본조선 원보록은 전혀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숙부는 나를 살려주시오. 단종이 두려워 떨면서 수양의 협박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수양은 단종을 협박해 대신들을 부르는 명패를 내립니다. 대신들을 부르러 사람들이 떠나자 수양은 강문에 역사들을 배치했는데요. 본조선 원보록은 이때의 정경을 생생하게 전합니다. 한명회가 생살부를 들고 문 곁에 앉아 있다가 사부에 오른 대신들을 무서들에게 때려 죽이게 했다. 아무 관직도 없는 한명회가 대신들을 때려 죽이는 초법적 권한을 쥐게 된 것입니다. 영의정 황보인이 단중을 부른다는 명패를 받고 대궐로 향합니다. 도중에 지인이
김종서의 죽음을 고하자 황보윤의 의정부 사품사인 이 회장이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나의 후사를 보호해주게. 이 회장이 수양대군 편에 섰다는 사실을 알고 한 말이지만 그가 황보인 같은 거물의 후사를 보호할 힘이 있을 리가 없었죠. 결국 황보인은 명패를 받고 입궐했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우찬성 이양, 병조판서 조극관 등도 같은 죽임을 당하죠. 국법상 아무런 죄가 없었는데도 수양의 즉위를 반대할 것이란 심증만으로 여러 대신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다음날 수양은 영의정부사, 영경영서옹관사, 겸판 이병조사라는 긴 관직을 차지합니다. 혼자서 영의정과 이조, 병조를 모두 차지했으니 왕이란 말만 빠졌지 사실 임금이나 다를 바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수양은 태거하지 않고 종친들에 대한 사물을 맡아보는 종친청에서 숙직을 했는데 이때 단종은 표범의 털가죽으로 된 담요인 표피오를 내려주게 됩니다. 단종은 자신의 운명이 수양에게 달려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수양 측에선 단종 편에 선 인사들에 대한 취재를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 핵심 인물이 수양의 친동생 안평대군 이용이었어요. 단종실록에선 안평대군이 김종서와 결탁해 모반을 일으키려 했다고 비난했지만 이는 안평대군이 김종서 등과 손을 잡고 수양을 견제했음을 말해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단종실록은 개유정난이 일어나기 약 5개월 전인 단종 1년 4월 27일 김종서가 충청도의 경력으로 가는 정자영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안평대군이 나를 매우 깊게 사랑하여 내가 계획하는 바는 모두 따른다. 지금 마포에 계신 것은 좋은 방책인데 이 또한 내가 헌의한 것이다. 단종실록은 안평대군이 마포에 있으니 김종서가 밤을 틈타 그 집의 뒤쪽 서쪽 고개로 내왕했고 안평대군 역시 밤을 틈타 왕래했으며 김순규와 원고도 밤마다 마포에 가서 자지 않은 적이 없었다라고 비난합니다. 안평대군과 김종서가 결탁하여 모반을 일으켰다는 단종실록의 기록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행적이 없죠. 수양 측에서 안평대군을 극도로 증오한 것은 그가 대신들과 손을 잡고 단종을 보호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유정난 이후 수양 측은 안평대군을 제거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던 거죠. 개유정난이 일어난 지 일주일 후인 10월 16일 의군부에서 백호를 강화도, 수할 관할 광덕과 전의와 공주에 보내야 한다고 주청합니다. 박금, 영기, 군생 등이 안평대군이 유배간 강화도로 따라갔으나 잡아와야 한다고 말한 것이죠. 또한 김종서의 아들 김승벽이 광동 윤덕산의 집이나 충청도 전이 이노의 집, 공주의 농장 등지에 숨어 있다는 정보가 있으니 이곳에도 군사를 보내야 한다고 재촉합니다. 개유정난 후 각각 좌의정과 우의정 자리에 꿰찬 정인지와 한학 등이 백관을 거느리고는 안평대군의 아들의 목을 베야 한다고 주청합니다. 단종이를 윤호하지 않자 정인지와 한학이 거듭도 왕족의 처형을 주청했죠. 숙부부자를 죽이라는 청을 단종은 다시 거부합니다. 대순이 상을 죽이지 않았으니 내가 쫓지 못하겠다. 대순은 순임금이고 상은 그 이복 동생입니다. 상이 순을 여러 번 해치고자 했지만 죽이지 않았으니 자신도 숙부를 죽이지 않겠다는 논리였죠. 단종은 안평대군의 친형인 수양대군이 처형을 반대한다는 논리에 기대어 숙부부자의 목숨을 살리려 했습니다. 수양 자신은 친형제와 친조카를 죽이는데 반대했지만 단종이 죽였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단종은 거꾸로 수양이 반대하니 죽일 수 없다고 나온 것입니다. 이에 수양이 말하였죠. 나의 소인은 이미 주상 앞에서 다 말했다. 그러나 내가 진달한 것은 개인의 은혜이고 여러 상신이 진달한 것은 공론이니 나도 공론을 저지하지 않는다. 다만 소회를 진달했으니 주상의 결재를 기다릴 뿐이다.
안평대군을 죽이는 것이 공론이니 자신도 이를 지지한다는 말이었죠. 관평대군, 평원대군 등이 세상을 떠났을 때 크게 슬퍼했던 세종이 살아있었으면 아마 피를 토했을 말이었습니다. 정의지 등이 수양대군의 말로 단종을 다시 안팎하죠. 수양대군 또한 말하기를 내가 공론을 저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주상의 결재를 기다릴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컨대 대의를 결단하소서. 수양대군이 동의했다는 말에 단종도 물러설 수밖에 없었죠. 그렇다면 억지로라도 정하는 것을 따르겠다. 단종은 의금부 진무 이순백을 강화도로 보내 안평대군에게 사약을 내리고 그 아들 이우직의 유배지를 진도로 옮겼습니다. 안평대군뿐만 아니라 천부공정 이명민 같은 왕족들과 허우, 조수량, 안왕경, 지정, 이보인, 이이산 등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죠. 왕자의 난때도 있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이들의 시신 위에서 축제가 벌어집니다. 쿠데타가 벌어진 지 닷새 후인 단종 1년 10월 15일 수양대군, 정인지, 한왁, 한명회 등 14명을 1등 공신, 신숙주 등 11명을 2등 공신으로 삼는 43명의 정랑 공신이 책봉됩니다. 수양대군에겐 특별한 부상 또한 내려집니다. 분중장위광국 보조정책 정랑공신이란 긴 공신호와 함께 전후의 시급이 내려졌죠. 전후에 달하는 민호의 조세와 부역을 자치하게 된 겁니다. 식실봉 500호도 내려졌는데 이 역시 시급과 비슷한 성격이었습니다. 이렇게 개유정난 이후 수양대군은 사실상 임금과 진배가 없었던 거죠. 쿠데타에 성공한 수양은 안평대군 부자를 죽여버렸지만 안심하지 못했고 다른 왕자의 동태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죠. 그렇게 단종 3년 2월 27일 영의정 수양대군과 우의정 한왁, 오찬성 이계린, 좌참찬 강맹경, 병조판서 이계전 등의 대신들이 모여 단종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화이군 이영과 최영손, 김옥경 등이 금성대군 이후의 집에 모여 사연을 하고서도 이를 숨겼습니다. 이영은 외방에 유배를 보내고 이유는 고신을 거두소서. 세종이 서장자인 화이군 이영이 금성대군 집에서 화를 쏘면서 연애를 즐긴 것을 감췄다면서 이영을 지방으로 유배 보내고 금성대군은 고신을 빼앗아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죠. 안평대군이 사형당한 이후 반수양 측 종신의 중심 인물이 바로 금성대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성대군이 채 움직이기도 전에 수양 측 정보망에 포착된 것이었죠. 단종이 이를 거부할 힘이 있었을까요? 그날로 금성대군은 고신을 빼앗기고 화이군은 지방으로 내쫓겼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판중 추원사 홍약과 태조의 딸 숙진옹주의 남편인 당성위 홍해 등도 고신을 빼앗겼습니다. 단종을 보좌하던 황간을 비롯해 단종층 인물들도 고신을 빼앗기고 모두 고향으로 쫓겨갔습니다. 금성대군 및 화이군 등과 손을 잡고 단종을 도우려고 했던 종친 및 신하, 황간들이 모두 무력화되어 버린 거죠. 금성대군과 단종의 유모였던 해빈 양씨, 서종의 서장자인 화이군 이영 등이 무력화된 단종을 보좌하는 왕실의 핵심 인물들이었습니다. 쿠데타로 집권에 성공한 수양은 이들의 동태를 철저하게 감시했고 곧 이들의 움직임 또한 간파해냈습니다. 이에 수양 측이 장악한 대간에서는 다시 한번 쉬지 않고 금성대군의 처벌을 주청했죠. 그렇게 단종은 제3년 윤 6월 11일 금성대군과 해빈 양씨 그리고 양씨의 두 아들 한남군, 영풍군까지 귀양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단종은 황간 정균을 시켜 수양에게 왕위를 넘기겠다 항복하게 되었고요. 세조실록은 세조가 엎드려 울면서 굳게 사양하였다라고 전하지만 육신록은 상황이 전혀 달랐다고 설명합니다.
밤에 수양대군이 철퇴를 소매에 넣고 들어가자 단중이 용상에 내려와 내 실로 왕위를 원함이 아니로소이다 라며 물러났다. 육식록의 기록이 신빙성 있는 것은 바로 그날 수양이 근정전 뜰에서 익성관과 곤룡포 차림으로 즉위한 것에서 알 수가 있죠. 세조실록엔 수양이 옥새를 받는 장면을 이렇게 전합니다. 노상군이 일어나서니 세조가 엎드려 울며 굳게 사양하였다. 노상군이 손으로 대보를 잡아 세조에게 전해주자 세조가 더 사양하지 못하고 이를 받아 엎드려 있으니 노상군이 명하여 부축해 나가게 하였다. 세조실록 1년 6월 11일. 그러나 육신전의 설명은 전혀 다르게 표현되어 있죠. 승지 성삼문이 국세를 끌어안고 통곡하니 수양의 머리를 들고 그 광경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었다. 그렇게 단종의 시대가 저물고 세조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수양은 자신의 쿠데타가 할아버지 태종이 일으킨 왕제의 난과 비슷하다 생각했지만 이는 큰 착각이었죠. 방언이 왕제의 난을 일으켰을 때는 조선을 개창한 지 6년째로 아직 왕조의 기틀이 잡히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태종, 세종, 문종이 치세 50년을 지내면서 조선 왕조의 기틀이 단단히 잡힌 상태였습니다. 문종과 단종은 모두 선왕의 적정자로 왕위를 계승한 임금이었고요. 수양에게 죽임당한 김종선은 세종 10년 1월 16일 사원부 지휘로서 양녕대군을 비판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대를 계승한 임금은 아버지의 형제와 자신의 형제를 신하로 삼습니다. 창업군주는 아버지의 형제와 자신의 형제를 신하로 삼을 수 없어도 선대를 계승한 군주는 아버지의 형제와 자신의 형제를 신하로 삼을 수 있다. 이것이 유학국가의 왕권이었던 겁니다. 수양은 문종과 단종이 신하에 불과했습니다. 유학자들이 볼 때 수양의 행태는 임금을 내쫓은 반역에 불과했습니다. 정상적인 유학자라면 충성의 대상은 단종이지 수양이 될 수가 없었죠. 이들에게 수양대군의 쿠데타는 유학 정치의 부정이자 선왕의 요운을 저버린 반역이었던 것입니다.